자, 안녕하세요. 김동교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럽 서구의 독일 사회와 이슬람 교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책 51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에 대한 유럽 미디어의 보도 방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의적인 관련 짓기 이 부분을 참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이 지금 이제 이때쯤이면 다 준비가 됐겠죠 아마. 그래서 텍스트를 참조하고 또 가끔씩 제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또 조금씩 보면서 그렇게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종교적 신념으로 살인을 정당하는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좀 무서운 사진이기도 한데, 자,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사실은 이런 시점에서 더욱더 중요하죠. 그래서 언론이 부채질하고 좀 더 확산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여론을 좀 진정시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극우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이 어떤 여론 조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팩트가 아닌 어떤 프레임을 짜서 유도하는 그런 어떤 기사는 어쨌든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해야지 언론이 자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01년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유럽의 많은 미디어들이 무슬림의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비판하는 보도가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그 보도들이 좀 기획되었다든지 아니면 유럽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특징과 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보면 서로 사실은 관련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 마치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이른바 어떤 의미를 유도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귀납적인 그런 보도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거의 뉴스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하나만 우리나라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지만 유럽의 언론 내용에 관한 거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 건축물인 첨탑 건설을 금지할 것인지를 놓고 큰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있는 첨탑은 하루 5차례 예배 시간 알리는 뾰족탑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첨탑 건설 반대 운동은 작년 여름 스위스 북부의 작은 도시인 랑엔탈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우파인 스위스 국민당과 극우 보수 정당인 기독당이 전국적 서명운동으로 확산시켜서 결국 국민투표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We have to discuss, is it the future of Switzerland that the women are no longer with open face in our streets, that we have open-minded people, and we don't want to change that. 그러자 이번에는 기독민주당과 사회민주당 등 좌파 및 중도 좌파 성향의 7개 정당이 첨탑 건설 금지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스위스 정부 역시 첨탑 건설 금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도 스위스 내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If the campaign succeeds, this would be very bad for Switzerland. Its reputation would be damaged abroad, and particularly in Islamic states. If the vote to change the law, we could appeal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첨탑 건설 금지를 선동하는
우파의 벽보를 게재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의견이 엇갈려서 국론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슬람 첨탑 건설 문제는 스위스 현지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뿐만이 아닙니다. 인접한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우파인 자유당과 오스트리아 미래동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이 이슬람 첨탑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헌법에 삽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땅인 유럽에서 이슬람의 힘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수화 경향을 보이는 유럽의 분위기가 이슬람 건축물을 빌미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달에 치러질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유럽인들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합뉴스 맹찬영 특파원입니다. 자, 이게 이제 2010년도쯤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슬람 건축물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내에 이슬람 사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죠? 건축이 되고, 일부 허용이 되고,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아직은 유럽이 기독교가 지배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유독 이슬람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한데, 기독교와 이슬람 두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개신교도 좀 그렇죠. 사실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또 유혈신을 믿는 종교들이기 때문에 이 두 종교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그런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런 뉴스가 있고, 그 외에도 사실은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뉴스만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 하나만 일단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내용을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이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를 유도하는 행위는 출판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만 그런 건 아니죠. 출판 매체에서도 어떤 이미지나 텍스트나 그림이나 다양한 문구 이런 걸 어떤 팩트에 의한 정당한 설명 없이도 우리가 소위 짜집기라고도 표현하지만 그 암시와 함께 조합해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책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독일의 이제 주간 잡지 중에 슈피겔이라고 있습니다. 슈피겔은 이제 독일어로 거울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거울이 얼굴을 비추지만 또 비유적으로 사회를 반영한다는 의미로도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2000년도판에 보면은 슈피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기사를 다룰 때 그 사진에 보면 좌측의 큰 사진에는 화염병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소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보는 독자들은 불길이나 분노의 목소리, 공격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바로 그 옆 오른쪽에는 흰옷을 입은 한 아기가 팔에 안겨서 공격하는 소년의 방향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민의 모습이 실린 작은 사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이제 자동 소총을 차고 있는데 아기 때문에 조금 가려져 있는데, 그 사진에서는 마치 죄 없는 정착민 아이들의 운명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볼 때 독자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그 기사의 텍스트에서도 물론 전하고 있지만 어떤 메시지냐, 공격적인 팔레스타인인들이 죄 없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암시가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암시적으로 하고 있죠. 그 기사가 사진을 통해서 이런 식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상당히 이런 유형은 많죠.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미디어뿐만 아니고 텍스트를 통한 문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언급된 과거의 사례들을 우리가 쭉 보면
언론의 보도의 그 표현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유럽의 이주민 사회와 다수 사회 간의 관계를 다루니까 막 국내 뉴스는 접어둡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행위자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이슬람 교도임이 만약에 밝혀지면 그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팩트에서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무슬림인이죠. 이슬람 교도 자체가 문제시되고 보도되는 이런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19세기에 독일에서 유행했던 그 반유대인 선동시키는 마치 낙인을 찍는 그런 방식이 지금 유럽 극우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최근에 물론 많은 독일인들이 언론이 이 이슬람교와 무슬림과 관련된 사건에서 확대시키고 있는 보도의 문제성을 어느 정도 많은 독일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측에서도 보도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은 그들의 기사와 관련을 통해 한 가지 설명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비판할 가치가 있는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자, 최근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향이 양분화되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조금 지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많은 반유대주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사실은 특정한 비유들이 비인간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극단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과 관련해서 유럽 미디어에서 특히 이제 표현 같은 거 보면은 위협적인 질병에 대한 비유가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하면 이제 우리가 전부 어떤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주의에 대해서 이제 유럽 언론에서 보도할 때 종양, 우리 암이죠. 종양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됐답니다. 그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러한 비유의 강도가 이제 너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그 미디어에서는 이 이슬람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보도돼야 하고 종교로서의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어떤 자유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보도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슬람주의 개념은 미디어에서 자주 확대되어서 보도되고 있고 또 이슬람교와의 어떤 그 분리해서 보도하는 방식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이슬람 교도의 테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또 해교도의 뭐 극단주의, 또 이슬람 교도 암살자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 프랑스 언론 같은 경우도 이런 개념들을 많이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열병 이런 표현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미디어들이 이렇게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스테레오타입화해서 일반화한 그런 제가 아까 말했던 프레임 속에 짜넣는다는 그런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스테레오타입화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이제 유럽의 미디어들의 보도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일반 대중이 실상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호의적이든 혹은 뭐 불신하는 시선이든 이런 것이 결국에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인지되고 해석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과 연관된 보도가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항상 무슬림들이 하는 행위는 역시 잘못된 행동들이다. 이런 식의 스테레오타입화된 보도 방식은 사실은 지양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불신의 시선이 결국은
그 이후에 아무리 뭐 많은 노력을 해도 결국 허사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일률적으로 이제 무슬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무슬림 여성이 두건을 쓰고 있으면 이것은 무슬림이 아닌 다수 사회가 거부하는 어떤 상징, 특징, 외부와의 접촉 차단을 표시하는 거다. 이 히잡이 뭐 이렇게 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슬림 여성이 또 두건을 벗으면은, 히잡을 벗으면은, 그럼 그것을 그냥 인정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파괴 활동을 목표로 그 사회에 잠입해서 은폐하거나 위장할 수도 있다는 또 이런 의심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무슬림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무슬림을 유럽 대륙에서 전면적으로 다 내쫓을 수 있고 뭐 봉쇄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갈등만 조장한다면은 같이 공동으로 사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러한 어떤 사회적 불만이 폭발해서 소요 사태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더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유럽 사회, 유럽 문화 속에 서서히 동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차라리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방식일 수가 있는데, 언론은 이제 그렇게 보도를 안 한다는 거죠. 갈등을 계속 조장하니까. 그래서 이런 양 진영 간의 어떤 갈등이나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치와 미디어 분야의 종사자들이 양심과 지식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면은 앞서 쭉 우리가 봤던 내용처럼 이렇게 잘못된 메커니즘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외에도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실제 존재하는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은 충분한 근거 없이, 그러니까 팩트 없이 이슬람을 비방하는 그런 차별적 행위가 있었는지 한 번 더 재검토하고 또 언론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슬람계 이주민 사회와 관련해서 독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차별적 혹은 배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건 뭐 독일에 하지만 사실은 유럽 전체겠죠. 그런 배타적 상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세는 유럽의 다수 사회와 이슬람계 소수 사회가 상호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서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무슬림들은 독일 사회에 의해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시나리오에 만들어진 법 등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 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반응의 모델들이 사실은 양측 모두에게서 확인됩니다. 뭐 체념하거나 후퇴하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좀 과격하게 급진화되는 태도도 나타나고, 양측 모두에게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건 과격한 지금 현상이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독일인들 혹은 유럽인들이 계속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서 초기에 많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하고 단념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러면 이슬람계 유주민들은 과거 자신들의 역사로부터 이제 어차피 다수 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이슬람 역사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이슬람 2세대, 3세대들도 유럽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도 차별이 계속해서 제거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긍정적 측면, 자신들의 역사에서 긍정적 측면만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민들 중에서 각 개인이 좀 급진주의하는 경향이 이 2세대, 3세대 청소년들에게서 자주 관찰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IS에 가입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종종 자신들을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제 착각하고, 결국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담론은
결국은 어떤 쪽이든 간에 신중하게 혹은 좀 사려 깊게 처신하려는 중립적인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양 진영 사이에서 중재하려는, 우리가 저번에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용을 했지만,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려고 중재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순진하다거나 몰래 협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독일 다수 사회, 그리고 독일 소수 사회 사이에서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초래되면 더욱더 그 사회 통합이 이제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중간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유럽 사회에 지원이 있어야 되죠. 이 부분에서 유럽의 미디어들이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언론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혹은 이슬람계 그리고 독일인들과의 3자 대화를 주제로 해서 많은 이슬람 교도들을 독일 사회로 통합시키는 일을 전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미디어 쪽에서 조금씩 어쨌든 행하고 있는 사회적 공적 참여의 비율, 이런 걸 이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평화를 위한 중재처럼, 그죠? 그런 제안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양측의 갈등과 싸움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데 언론의 보도 내용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보도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양측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의 어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게 보수 진영, 보수 언론들이 훨씬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보수 언론들이 사실은 국가 이익보다는 그냥 언론사 이익, 이렇게 그 언론이, 다른 유럽의 보수 언론들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많지만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언론사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광고와 관련된 거라든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재벌을 대표하고 또 뭐 친일 매국이든 어쨌든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면 서슴지 않고 보도하는 그런 행태는 정말 진정한 보수인지 조금 의심스러운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보수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다뤄진 내용을 보면 미디어들 간의 차별화 해소에도 사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나왔지만 잘못된 척도에 의해서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는 방식은 그런 걸 위해서 야기되는 모든 부정적인 어떤 현상들, 부정적인 그런 메커니즘들은 미디어에 대한 인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여러분들이 뭐 기레기라는 표현 써요. 기레기. 기자를 쓰레기라는 표현과 합쳐가지고 기레기를 하죠. 이 미디어, 언론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미디어에 대한 이제 인식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슬람교가 거의 모두 실제적 사실은 아닌 것처럼 또 부정적인 유럽 미디어들이 대다수라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언론들이 좀 많이 있지만 전부 다는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미디어에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내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려 하고 자신들이 예상한 것만 예상한 거하고 만약에 반대되는 내용은 피하려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가 안 그렇습니까? 그죠? 보수적인 유튜버가 있고 진보적 성향 유튜버가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뉴스만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유튜브 내용만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언론기관에 이제 보면은 재정적 위기가 특히 이제 언론사 중에 그 옛날처럼 이제 신문을 종이로 된 신문을 이제 사람들이 옛날처럼 많이 안 보죠. 인터넷이 이제 발달되면서 우리가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스마트폰을 써서 그 기사를 최신 기사를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신문 같은 언론기관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계가 이렇게 공적인 아젠다를 설정할 때 여기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미디어 경영의 시대에 책임을 의식하는 보도의 자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몰라라 하는 식의 보도,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보도, 소위 말해서 그죠? 그런 보도는 지양돼야 된다. 이건 뭐 유럽 언론이든 우리나라 언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의 사명이죠. 그래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미디어의 전문 지식과 경쟁력은 사실 언론의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격 증명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이러한 자질은 정말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미디어 이용자들을 책임 있는 시민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만큼 역할이 크고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이 언론 내용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모든 언론이 같이 뭐 매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언론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 파급력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럽의 다수사와 관련해서 유럽의 미디어에 대한 그 보도 방식을 이렇게 쭉 봤는데 사실은 우리 국내 언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더 할 말이 사실은 많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그 부분을 생략하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내용 중에 이런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유럽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2020년도 아주 최근입니다. 다문화의 대륙인가 사라지는 세계인가, 유럽의 죽음. 이 책과 관련해서 또 더글라스 머리라는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유럽 위기에 대해서 경고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유럽 언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금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뽑았는데 잠깐 보고 마칩시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사람의 생각을 한번 봅시다. Nation born of Judeo-Christian values, ancient Greek philosophy, and the discoveries of the Enlightenment is staring at the abyss, brought there by its own hand. To put it starkly, Europe is committing suicide. How did this happen? It's a complicated story, but there are two major causes. The first is the mass movement of peoples into Europe. This has been going on steadily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but sped up massively in the migration crisis of 2015, when more than 1 million migrants poured into Europe from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and East Asia. The second, and equally significant, is that Europe lost faith in itself, its beliefs, its traditions, and even its very legitimacy. Let's take a closer look at both causes. For decades, Europe encouraged people, mostly from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o come as temporary workers. Nobody expected them to stay, yet they did. And nobody asked them to leave, even those who came illegally. As one British immigration minister put it in 1999, removal takes too long, and it's emotional.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때 독일과 관련해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화된 상태에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터키계가 많이 왔죠.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전체 대륙이 2차 세계대전을 겪었으니까죠. 그때 전부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상외로 이제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And of course, why would they leave? The economic opportunities were far greater in Europe than from where they came. And if the work dried up, there were generous welfare benefits to be had. For a time, immigrants were allowed, even encouraged, thanks to the European commitment to multiculturalism, to pursue whatever culture they wanted. But that didn't work out well. The leaders of Britain, France, and Germany admitted as much in 2011 when David Cameron, Nicolas Sarkozy, and Angela Merkel dramatically announced that multicultural... 그렇죠.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했죠. 한때 몇 년 됐습니다. had failed. So, the immigrants were then asked to assimilate and embrace Western values. If that happened, European governments reasoned, all the financial costs, even the occasional acts of terrorism, could be overlooked. But it never happened, and immigration just increased. During 2015, Germany and Sweden added 2% to their population 2015년만 해도 그렇게 인구가 증가했답니다. 스웨덴이나 독일의 사례를 경우를 보면 in a single year. By 2017, the most popular boy's name in the United Kingdom was Mohammed. So, why did European leaders decide Europe could take in anyone in the world, whether fleeing war or simply seeking a better life, no matter how different or even opposed their values were to European values? The one-word answer to this question is guilt. Aren't these refugees, the thinking goes,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 못하고 받아들이는 게 유럽의 원죄, 즉 유럽이 과거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었죠. 북아프리카든 뭐 다른 쪽이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미안한 마음, 그런 양심의 가치나 이런 게 작용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관대한 게. being the consequences of European imperialism. Didn't we mercilessly exploit these unfortunate people in their home countries? Aren't we the cause of their misery? Accepting them into Europe is meant to be a wiping away of this guilt.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홀로코스트 알았어 잠깐만 홀로코스트 같이 이제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인종차별과 관련된 그 과거사가 항상 따라다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 이런 게 제국주의의 산물인 식민주의와 관련해서든 어쨌든 유럽 대륙이 남한에 대해서 관대한 게 여기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This is especially true of Germany. In allowing 1.5 million people into her country in 2015, Angela Merkel was in effect proclaiming to the world that Germany, the great aggressor of the 20th century, the architect of the Holocaust, would be the humanitarian superpower of the 21st. A noble sentiment, perhaps, but who pays the price? The ordinary citizens of Europe, who've seen crime and terrorism increase exponentially. Their fears and frustrations have been largely ignored, or worse. In October 2015, the German government designated that 800 newly arrived immigrants were to be housed in the German town of Kassel. Concerned residents had a meeting to ask questions of their representatives, as a video recording shows that his citizens were calm and polite, and then, at a certain point, their district president informs them that the refugees are coming regardless of their objections, and anyone who does not agree with the policy is free to leave Germany. This official attitude, if there is a problem it's not with the refugees but with the citizens, reflects a sense of what I call tiredness. Feeling among the elite class that the European story has played out, that we've tried religion and all imaginable forms of politics, and that each has one after another led us to disaster. We taint every idea we touch, so who's to say that the world wouldn't be better off without us? 그래서 지금 이분의 생각은 어쨌든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지키고 이슬람의 유입을 막아야 된다. 아니면 유럽의 문화 자체가 결국 없어질 것이다. 지금 이런 논리죠.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모든 이동이 자유롭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이런 시기에 과연 이렇게 막고 봉쇄한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자. Of course, only people who have no idea how lucky they are could take this view. Ironically, no one knows this better than those refugees who truly did assimilate and who defend Western values. Extraordinary people like Somali-born Ayaan Hirsi Ali, who left the Netherlands because she believed in the principles of the Enlightenment more than the Dutch did. Or Hamid Abdel Samid in Germany, whose life is threatened by fellow immigrants because he defends European values. This is the stuff of suicide. 자멸의 길이고 문화를 말살하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에도 suicide, 자살의 유럽의 자살이란 말이 지금 들어가 있죠.
굉장히 극단적인 지금 논리 같던데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유럽의 언론 방향과 좀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뽑아본 겁니다. 조금만 더 듣고 마칩시다. Self-annihilation of a culture. It is possible that ordinary Europeans will join their leaders in this pact, but recent opinion polls suggest that they have no intention of doing so. How they act on that intention will be the great story of the years ahead. Are we about to witness the end of Europe, or its rebirth? I'm Douglas Murray, author of The Strange Death of Europe, for Prager University. 자, 유럽의 이상한 죽음, 유럽의 자살을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아마 유럽의 극우적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은 또 이 방송을 많이 보겠죠. 자, 그래서 자꾸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마셔. 자, 근데 제가 책을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성향이 다 다른 사람들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언론에서는, 미디어에서는 팩트에 의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은 그 언론을 접하는, 미디어를 접하는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언론이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짜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보도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보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막 유럽 언론이든 우리 국내 언론이든 다 같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5분쯤 됐는데 제가 이번에는 저번에 찍다가 그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또 중단되고 해가 원래는 일주일이면 2번 보통 나눠서 찍었는데 이번에는 3번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언론의 보도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만나기로 하고 남은 시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